10월 18일 금요일 뉴스리듬 헤드라인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재발이 됐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두 번째 특검 법안이 폐기된 지 약 보름 만인데요. 새롭게 발의된 특검법은 그새 불거진 김 여사의 추가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 관련 의혹 등이 추가되면서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는 범야권의 공세가 한층 거세질 전망입니다. 텃밭을 지켜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본격적인 당정 쇄신에 나섭니다. 결과는 싱거웠지만 결코 쉬운 선거는 아니었는데요. 애초 김건희 여사발 악재에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됐습니다. 질 수 없는 선거에서 패배하게 됐을 때는 책임론을 두고 당이 내홍에 휩싸이는 수순이었습니다. 새마을운동 중앙회와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운동 중앙협의회 등 이른바 3대 관변단체가 받은 보조금 총액이 윤석열 정부 2년간 374억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에만 172억이 지급됐는데요. 이들 단체의 지원금은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면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는 서울 아파트 분양가를 잡기 위해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공사비는 물론 대지 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어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문가들도 분양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땅값 오름폭이 높아서 분양가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리듬의 조성은입니다. 검사들의 힘은 기소하지 않는 데서 나온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세 조종에 관여한 정황이 뚜렷한데도 공직자 가족으로 수백만 원의 명품을 받아도 기소하지 않는 검찰을 보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요. 수사권과 기소권은 검사를 위한 권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권한입니다. 검사들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데 검사들은 수사와 기소 칼날을 제멋대로 휘두르고 있고 또 이를 제재할 방법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정치검사, 깡패검사, 검사를 수식하는 이 같은 용어들을 보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뉴스리듬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재발이 됐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두 번째 특검 법안이 폐기된 지 약 보름 만인데요. 새롭게 발의된 특검법은 그 사이 불거진 김 여사의 추가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 관련 의혹들이 추가되면서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는 범야권의 공세가 한층 거세질 전망입니다. 첫 소식 김진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폐기 보름 만에 부활했습니다. 세 번째로 발의되는 이번 특검법에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의 부정선거 개입 의혹 등 최근 불거진 이슈들이 추가되며 수사 대상이 총 13개로 확대됐습니다. 민주당은 17일 오전 국회의원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이날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자 새로운 특검법을 통해 진상규명 의지를 높인 것인데요.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상설 특검, 국정감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의혹의 실체를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의 몰락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점 똑똑히 경고합니다. 이날 재발의된 특검법에는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계약 개입, 제8회 지방선거 및 보궐선거 개입, 제20대 대통령 선거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개입, 서울 양평선 고속도로 노선 변경, 국가기밀정보 유출 의혹 등 5가지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하나로 출발했던 특검법이 시간이 갈수록 점차 커지는 형국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중 특검법을 본회의 표결에 붙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만큼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고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공천 개입, 여론 조작, 국정농단을 비롯한 모든 의혹을 밝힐 특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거부해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부부가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음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김건희 특검법이 정쟁용 법안이라고 맞서고 있어 여야의 강대강 대치 국면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진양입니다. 텃밭을 지켜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본격적인 당정 쇄신에 나섭니다. 결과는 싱거웠지만 결코 쉬운 선거는 아니었는데요. 애초에 김건희 여사발 악재 때문에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됐었습니다. 질 수 없는 선거에서 패배하게 됐을 때는 책임론을 두고 당이 내홍에 휩싸이는 수순이었습니다. 유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본격적인 당정 쇄신에 나섭니다. 보수세가 강한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이지만 이번 승리로 한 대표의 당내 장악력이 강화될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김건희 여사발 악재가 확산하는 과정에서 이룬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2차 심판론과 김건희 리스크를 한 대표 개인기로 막아낸 모양새입니다. 한 대표는 1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쇄신이라는 단어를 11차례나 언급했습니다.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국민들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으니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대표는 인적 쇄신 외에도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의혹 규명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 등 3대 요구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선거로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한 대표의 발언권이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는 빈손 회동에 그친다면 당내 계파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유지웅입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와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등 이른바 3대 관변단체가 받은 보조금 총액이 윤석열 정부 2년간 374억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에만 172억이 지급됐는데요. 이들 단체의 지원금은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면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의 관심에 힘입어 이들 단체에 대한 보조금 규모는 상당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와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등 이른바 3대 관변단체가 받는 보조금 총액이 윤석열 정부 2년간 374억 원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에만 172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예산 편성에 관여한 2023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 이들 단체에 374억 2,2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습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 총액이 246억 4,7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바르게살기 중앙운동협의회 73억 9,900만 원, 자유총연맹 53억 7,600만 원 순이었습니다. 3대 단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보조금 지원액은 문재인 정부가 예산 편성에 나섰던 2022년 때와 비교해 상당한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이들 단체의 총 보조금 지급액만 살펴보면 2022년 160억 6,900만 원에서 2023년 201억 6,500만 원으로 40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국고 보조금만 놓고 보면 윤석열 정부는 올해 52억 8,900만 원을 책정해 역대 정부의 연평균 보조금 액수를 상회했습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의 보조금 총액 추이를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는 시기인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보조금 총액이 24억 원 증가했습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영입니다. 반도체 경쟁이 전 세계로 격화되면서 정부가 반도체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6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직접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데요. 사실상 얼음발의 오줌 누기식 대책으로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K반도체가 낙오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이진아 기자입니다. 반도체 경쟁이 전 세계로 격화되면서 우리 정부도 반도체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6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주요국에 비해 적은 금액이며 직접 지원도 미흡해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정부만 느슨한 모습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하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 창출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내년까지 8.8조 원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부가 지난 6월 국내 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올해 안에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부 계획을 내놓게 된 것은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전략산업 대표 기업들이 조 단위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반도체 기업은 경쟁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어 우리 반도체 기업이 시장의 주도권을 잃어가게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7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에만 미국이 인텔에 85억 달러, 중국은 SMIC에 2억 7천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일본은 반도체의 부활의 희망으로 불리는 라피더스에 올해만 63억 달러의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내년 반도체 기업 전체에 지원하는 재정은 1조 7천억 원 규모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보조금 전쟁에서 밀리게 된다면 큰 위기를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뉴스토마토 이진아입니다. 정부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는 서울 아파트 분양가를 잡기 위해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공사비는 물론 대지 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어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문가들도 분양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땅값 오름폭이 높아서 분양가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홍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4,423만 원을 나타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공사비가 계속 오르고 있는 데다 최근 강남권에서 고가단지 공급이 잇따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분양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땅값도 상승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9월 민간아파트 분양가 중 대지비 비율에 따르면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 중 대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74%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기준 서울 주거용 토지가격지수는 101.771로 전월 대비 0.285% 올랐습니다. 집가지수는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집가 변화를 수치화한 지표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서울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1,338만 3천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건설 기술 개발에 대한 이 R&D 개발이 필요한 거죠.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비용도를 낮추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지. 전문가들은 원자재 가격과 땅값 상승으로 분양가 오름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홍련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신규 대출은 더욱 강화하고 기존 대출은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와 관련한 구두 개입이 월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편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윤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과 관련해 신규 대출은 더욱 강화하고 기존 대출은 이자 부담 경감을 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와 관련한 구두 개입이 월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편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향후 금리 추가 인하 시 더 큰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가계대출 증가율과 부동산 시장 문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신규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서는 좀 더 타이트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며 주담대 시장에서는 조금 더 가상금리 등의 조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가계부채 총량 규제가 실수요자들에게 혼란을 준 등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러나 최근 금융당국이 분석을 한 결과 기준금리 인하로 짧게는 한두 달 이후부터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 이상의 이자가 경감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과 관련해 구두 개입이 월권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훨씬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원장 말에 금리가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는 방식이 잘 됐다는 건 아니지만 개입하지 않았다면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가 있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혼란을 겪었을 은행과 금융소비자들에게는 사과를 전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윤민영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2년 연속 주주 배당을 하지 못했습니다. 2년째 사상 최대 적자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분양보증 업무 독점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을 시중은행과 건설사 등에 배당하며 이중특혜 논란이 일었던 4년 전과는 정반대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적자 만연으로 주주 배당에 차질이 생긴 허그의 현 주소를 임지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내 유일 주택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년째 배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주에게 배당한 규모는 2022년부터 2년째 0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9년 837억 원을 배당한 이래 배당 규모가 지속해서 감소하다 2022년부터는 적자가 발생하며 배당을 아예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같은 기간 결산일 기준 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배당 성향도 20%대를 유지하다 2022년 이후 0%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지난해 40개 정부 출자 기관의 평균 배당 성향은 39.87%에 달합니다. 올해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자 탈출과 배당은 요원하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전망입니다. 최근 시장 침체로 분양보증 사고가 속출하고 있어 올해 총 대위 변제액 규모는 7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뉴스토마토 임지윤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삼성카드가 펫샵에서 반려견 구입 시 12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했다가 반려인들의 반발이 커지자 해당 혜택을 중단했습니다. 앞으로 반려인들의 마음을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카드가 디귿 반려동물 분양업체와 최대 12개월 무이자 할부 제휴 혜택을 제공한다는 광고 문자를 고객에게 발송했습니다. 해당 광고에 따르면 삼성 개인 신용카드를 보유한 고객이라면 건별 5만 원 이상 결제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카드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반려동물 유료 분양이 가능한 동물 판매 업체로 등록된 곳입니다. 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인기 품종부터 분양 가격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삼성카드와 하나카드는 그간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펫팸족을 겨냥해 상품을 꾸준히 출시했습니다. 특히 삼성카드는 앞서 2021년 ESG 경영 일환으로 반려동물 동행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명기 동물구조 119 대표는 카드사들이 분양업체에 무이자 할부 혜택을 주는 건 버리면 안 된다는 죄책감을 덜어주는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카드사들은 고객 편의 등 수요에 따른 정책이라는 입장입니다. 뉴스토마토 이효진입니다. 카카오가 새로운 AI 서비스 출격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화형 AI 서비스 모델 이외에 AI 기반의 영상 제작 서비스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카카오는 22일부터 4일간 용인에서 이프 카카오 AI 2024를 개최하고 AI 챗봇 서비스 카나나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보도에 오세은 기자입니다. 창업주 사법 리스크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카카오가 새로운 AI 서비스 공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화형 AI 서비스 이외의 영상 제작 모델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카카오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용인에서 개발자 컨퍼런스 이프 카카오 AI 2024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AI 챗봇 서비스 카나나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AI 기반의 대화형 서비스인데 이것 이외에 메타의 무비젠처럼 텍스트를 입력하면 AI가 영상을 만들어주는 비디오 생성 서비스를 선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업계에선 대화형 기반의 AI 서비스는 오픈 AI의 챗 GPT 성능을 따라잡기 어렵고 너무 많은 서비스들이 출시돼 있는 만큼 경쟁력이 없다고 보는 시각도 일부 있습니다. 이프 카카오에서 비디오 생성 모델 서비스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장기적인 목표로 무비젠과 같은 서비스 구축을 통해 경쟁력 갖추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오세은입니다. B2B 핀테크 전문기업 웹캐시가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AI 작은 비서 AI CFO를 선보였습니다.
AI CFO는 실시간 금융 데이터를 수집해 회사의 자금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자금의 흐름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솔루션인데요. CEO와 CFO가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서도 효율적인 유동성 관리와 리스크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세한 소식 변소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AI 자금 비서에게 회사의 투자 현황을 알려달라고 말하자 원금과 평가액, 수익률을 알려줍니다. 기업의 생존 기간에 대해 물어보자 AI 자금 비서가 기업의 현재 잔액과 월 평균 손익을 기반으로 운영 가능 예상 기간을 보여줍니다. 기업 간 거래 핀테크 기업 웨캐시가 선보인 AI 자금 비서인데요. 실시간 금융 데이터를 수집해 회사의 자금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가 하면 생성형 AI를 통해 자금 흐름을 예측 분석하기도 합니다. 현재는 자금 현황 파악 수준이지만 내년에는 예측과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버전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기업을 경영하는 모든 경영자들이 자기 비서를 갖는 시대를 만들고자 그 생각을 갖고 이 일에 임하고 있고요. 만기든 예금으로 이자율이 가장 높은 상품에 가입하고 여유 자금은 안전한 투자 상품에 가입하는 등 각종 자금 업무를 알아서 수행하는 AI 자금 비서가 나올 날도 머지않을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변소인입니다. 5년간 영업 손실과 불법 리베이트로 재판 중인 동성제약이 분위기 쇄신 카드로 대표이사 교체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동성제약 이사회는 최근 사법 리스크 부담을 안고 있는 이양구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나원균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5년간 영업 손실과 리베이트로 재판이 진행 중인 동성제약이 분위기 쇄신으로 대표이사 교체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동성제약 이사회는 지난 14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나원균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나원균 신임 대표이사는 현재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이양구 전 대표이사의 조카이자 창업주 고 이성규 회장의 외손자로 오너 3세 경영이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나원균 신임 대표이사는 오랫동안 수익성 하락과 재무구조 악화가 이어지고 있는 동성제약의 경영 정상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나원균 신임 대표이사는 신규 사업 부문인 친환경 사업을 이끌어온 만큼 이를 기반으로 한 성장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나원균 신임 대표 체제 전환으로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를 한 동성제약이 오너 3세 경영 승계를 완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임시 방편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양구 전 대표이사가 17.06%의 지분을 보유한 동성제약의 최대 주주라는 지위는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마토 이혜연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캐스퍼와 캐스퍼 일렉트릭을 현대차에게 위탁받아 생산에 나서고 있지만 노사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상징했던 무노조 무파업 원칙이 깨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표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차의 캐스퍼 전기차가 17일부터 GGM에서 양산돼 수출될 예정입니다. 유럽 수출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11,100대를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캐스퍼 전기차를 유럽에 먼저 수출하는 이유는 유럽 현지 시장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시장은 실용성이 있는 차를 선호해 경차 비중이 40%에 달하는 만큼 전략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노사 분쟁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최근 GGM은 노조가 설립된 이후 사측과의 임단협 과정에서 파업 위기에 내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노사 불안정으로 인한 문제가 터질 경우 GGM의 설립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토마토 표진수입니다. 크래프톤이 2024 한국 IR 대상 시상식에서 유가증권 시장 기업 부문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IR은 기업이 투자자나 이해관계자를 위해 경영, 재무, 업적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인데요. 기관 투자자의 추천과 평가를 거쳐서 상장기업 중 IR 활동이 뛰어난 우수기업을 선정해서 시상합니다. 이범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상반기 최대 실적을 낸 크래프톤이 IP 다변화로 장기 성장 기반을 쌓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은 올해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 6,426억 원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아직까지 배틀그라운드 의존도가 높은 게 부담인데요. 크래프톤은 현재 미분 계장을 합쳐 20개 넘는 파이프라인을 가동하며 IP 다각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게임 개발사 탱고 게임웍스 개발 인력 영입 등 국내외 투자 27건을 마무리했고
2025년 상반기엔 실사 그래픽으로 무장한 인생 시뮬레이션 인조이로 심즈의 아성에 도전합니다. 크래프톤은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IC를 계속 발굴해 장기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범종입니다. 현재 정치권의 최대 관심은 김건희 여사의 그 오빠의 정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나눈 카톡 속에 등장한 무식해서 철없이 떠드는 오빠가 누군지가 정가의 핫 이슈가 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난감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공천 개입, 수사 개입, 주요 법안의 거부권 남발,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디올백 의혹 불기소까지 오빠 정권이 어째 위태위태해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요? 10월 18일 금요일 뉴스 리듬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전국에 가을 호우가 내릴 예정인데요.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뚝 하고 떨어져서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신나게 에너지 충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